안녕하세요. 모든 사건의 전말을 알게 된 이후 한동안 시름에 빠져 살다가 이제야 훌훌 털고 나온 40대 여자입니다. 정말 이 사건을 어떻게 이야기를 해야 할지 막막합니다만 세상에 천벌받을 사람들이 많다는 걸 공론화시키고 싶어서 이렇게 글을 씁니다. 저희 아버지는 한평생 너무나도 선한 사람으로 살다가 억울하게 눈을 감으셨습니다. 정말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 저에게 벌어지게 된 것이죠. 다시 생각해도 가슴 아프고 머리가 어질어질할 정도로 충격적인 일이지만 이야기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의 고향이자 지금까지 살고 있는 곳은 지방 변두리에 있는 작은 마을입니다. 자세한 위치는 차마 적을 수 없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워낙 시골 동네고 좁디 좁은 곳이라 소문이 빨리 도는 곳이거든요. 작은 마을의 특성상 읍내로 나가려면 차를 타고 15분 정도 가야 합니다. 우리 마을 안에도 필요한 가게는 몇 군데 있긴 하지만 생활권이 좋은 동네는 아니었어요. 그래도 한 동네에서 오래오래 대대손손 다들 얼굴을 보고 자란 사이라서 그런지 마을 사람들끼리의 단합도 좋고 사이도 좋았습니다. 서로 좋은 게 있으면 기쁨으로 나누고 아픈 게 있으면 슬픔으로 나누는 정감 있게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제가 대학을 다른 지방으로 진학을 하게 되면서 그 마을을 떠나게 되긴 했지만 우리 부모님 곁에는 좋은 친구들이 있었기에 마음 놓고 떠날 수 있었습니다. 특히 제가 마을에 살면서 제일 친하게 지내던 친구가 하나 있었는데 이름이 순이였습니다. 순이는 공부는 별로 못했지만 손이 진짜로 야무진 친구라서 이것저것 다재다능하게 잘하는 친구였어요. 거기다가 순이 씨 집 아저씨가 우리 엄마랑 초등학교 때부터 동창인 사이인지라 다른 집들보다 순이네 집과 함께 보낸 시간이 몇 배로 많았습니다. 부모들끼리도 숨기는 거 없이 친한 사이니까 당연히 자식들끼리도 친해진 거였죠. 저에게는 2살 터울의 남동생이 있었는데 제 남동생도 순이를 저보다 더 친누나처럼 따르고 지냈습니다. 제 말은 믿지 못해도 순이의 말이라면 껌뻑 죽는 신용까지 하는 사이였으니 얼마나 돈독한 사이였는지 상상이 가시죠? 순이네 아줌마는 마을에서 유일하게 세탁소를 운영하시던 분이었습니다. 사실 마을 사람들이 입는 옷이 다 고만고만해서 세탁을 맡길 일은 별로 없었는데 수선 솜씨가 정말 좋으셨어요. 다 해진 옷을 기워 새 옷처럼 만들어주시기도 했고 유행이 지난 옷을 리폼해서 다른 옷처럼 만들어주시기도 했습니다. 아줌마의 야무진 손을 순이가 그대로 물려받은 거였죠. 거기다가 순이네 아저씨는 동네 유일한 자동차 정비소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변두리 마을이다 보니 마을 사람들 대부분이 농사를 지으면서 생계를 유지하고 있었거든요. 저희 집만 해도 과수원을 크게 운영하고 있었고요. 농기구 장비부터 시작해서 마을 필수품인 트럭까지 기계라면 못 고치는 게 없다고 하실 정도로 손이 빠르고 정확한 정비사였습니다. 과수원을 운영하던 저희 집은 순이네에게는 항상 무상으로 개일 과절들을 나눠주곤 했죠. 마을에서 가장 큰 땅을 가지고 있다고 소문이 난 우리 집인 만큼 농작물도 꽤 여러 종류를 재배했거든요. 어릴 때는 철마다 트럭을 타고 과일을 따러 다니는 게 재미있기도 했죠. 과일을 수확하는 철이면 순이도 순이네 아줌마 아저씨도 모두 우리를 도와주곤 했습니다. 그 좁은 시골 동네에서 타지로 대학을 가게 되면서 저는 마을과 조금 멀어지게 되었습니다. 다른 동네에 물을 먹게 되니까 그 시골 마을이 얼마나 좁디 좁았는지 실감이 나기도 했고요. 제가 마을을 떠나면서 순이에게 다른 동네에서 살아보고 싶지 않냐고 물어보니 순이는 그 마을에서 평생 살 거라고 했습니다. 대입에 실패하기도 했고 자기는 이 마을이 너무나도 평화롭고 좋다고 했어요. 아줌마의 세탁소 일을 도와주면서 그렇게 제 몫을 하고 지내다가 좋은 사람이랑 결혼해서 마을에 정착할 거라고 했습니다. 저는 그런 순이를 어린 마음에 비웃으면서도 그래도 우리 부모님 옆에 있으니 우리 부모님이 적적하진 않겠다고 생각했죠.
내심 순이의 결정에 우리 부모님도 제가 대학이고 뭐고 다 때려치우고 마을에 남아서 과수원을 물려받았으면 하셨습니다. 제 생각은 물론 달랐습니다. 저에게는 남동생이 하나 있지 않겠습니까? 남동생이 과수원을 물려받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 땅이 얼마나 큰 땅인데 당연히 장남에게 물려주는 게 인지상정 아니겠습니까? 어릴 때부터 저는 그 땅을 단 한 번도 탐내본 적이 없습니다. 남동생이 기둥처럼 버티고 있었으니까요. 타지 생활은 꽤 어려웠습니다. 너무나도 세련되고 현대 문물에 능한 친구들 사이에서 시골 촌뜨기가 할 수 있는 건 별로 없었습니다. 물론 마을이 구석진 곳에 있다고 해서 전기도 안 들어오고 휴대폰도 안 터지고 하는 건 아니었지만 친구들이랑 처음 패밀리 레스토랑에 갔을 땐 겁이 나더군요. 아무리 메뉴판을 읽어봐도 뭐가 뭔지 모르겠고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하는 친구들을 보면서 따라하는 것밖에 할 수 없었거든요. 게다가 대학 생활 자체가 별로 재미가 없었습니다. 친구들이랑 술을 먹고 클럽에 가고 해도 시끄럽기만 하고 재미는 없었고요. 제일 큰 것은 성적에 맞춰서 대학을 간 것이어서 전공하던 과목도 그다지 관심이 가지 않는다는 거였죠. 꿈도 없이 그저 이 대학에 붙었으니까 가야지 하고 온 순간의 선택은 참으로 많은 스트레스를 주었습니다. 하지만 대학 자체는 졸업을 해야 했기에 저는 꾸역꾸역 버텨내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2년을 버텨내고 동생에게서 서울에 있는 대학에 합격을 했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저보다 더 똑똑했던 동생이었기에 당연히 서울에 있는 학교에 무난히 합격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기뻐하는 동생의 목소리를 들으니 더욱 좋더라고요. 그런데 동생이 저에게 제가 상상도 하지 못했던 이야기를 넌지시 꺼내더라고요. 자기는 언론 쪽으로 공부를 해서 자랑스러운 기자가 되고 싶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동생에게 너의 끈기라면 충분히 해낼 수 있을 거라고 문제가 뭐냐고 물어보니까 집에서 과수원을 물려받으라고 재촉을 한다는 거였습니다. 생각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동생이 기자가 되고 제가 대충 취업을 하게 된다면 과수원을 물려받을 사람이 아무도 없는 겁니다. 부모님께서 누나도 없는 마당에 동생에게 대학도 가지 말고 하루빨리 과수원 일을 배우라고 했다는 겁니다. 너네 누나도 도망갔는데 당연히 둘째가 물려받아야 모양이라도 살지 않겠냐고 했다는데 제가 띵 하더라고요. 제 동생은 꿈도 확실하고 공부도 저보다 훨씬 잘하지 않겠어요? 저는 성적에 맞춰서 간 대학이기도 했고 서울에 있는 학교도 아니었고요. 거기다가 전공 과목 자체도 저와는 영 맞지 않는 것 같고 이렇게 시간을 보내도 되나 싶어서 적당한 중소기업에 취직하려고 애쓰지 않을까 하던 찰나였거든요. 제 인생 모토가 대충인 사람이라 대충 졸업하고 대충 취직하고 대충 결혼해서 대충 살아야지 싶었는데 동생의 고민을 들으니까 너무나도 부끄러워진 거죠. 하지만 저에게도 꿈이라는 게 생길지도 모르는 일이니까 동생에게 딱 잘라서 내가 과수원을 물려받을게 라는 말도 못하겠더라고요. 결국 대학을 졸업할 때까지 저에게는 과수원이 짐처럼 남게 되었고 휴학을 하고 군대를 간 동생에게 결심을 말했어요. 내가 과수원을 물려받을 테니까 넌 꼭 기자가 되어서 네 꿈을 이뤘으면 좋겠다고 했습니다. 동생은 저에게 울먹이면서 고맙다고 몇 번이고 인사를 했어요. 누나가 그 짐을 짊어지는 대신 자기도 꼭 누나를 돕겠다고요. 말이라도 고맙지 우리 동생이 언제 저렇게 철이 들었나 싶더라고요. 저는 결국 타지 생활을 청산하고 다시 그 좁디 좁은 마을로 내려가게 되었습니다. 버스 터미널에서 마을버스를 타고 한참을 들어가 마을 입구에 딱 섰는데 뭔가 느낌이 새롭더라고요. 이제 여기에 뿌리를 내리고 우리 가업을 잇기 위해 내가 노력을 해야지 하고 결심을 단단하게 했어요. 제가 과수원을 물려받겠다고 부모님께 이야기를 했던 건 아니라서 앞으로 부모님과 상의를 하긴 해야 했어요. 그냥 막무가내로 마을에 내려온 것이었거든요.
집에 도착하니 그냥 놀러 온 줄 알았던 딸이 짐을 싸들고 온 걸 보고 부모님께서 조금 놀란 듯 하셨습니다. 저는 다짜고짜 할 말이 있다고 부모님께 이야기를 풀어놓기 시작했어요. 남동생의 꿈을 응원해주고 싶으니까 혹시 아들이 과수원을 물려받아야 하는 법이 있는 거 아니면 제가 물려받고 싶다고요. 부모님께서는 예상도 못했던 일이 벌어지긴 했지만 과수원을 물려받겠다고 자식이 짐까지 싸들고 내려왔으니 두 팔 벌려 환영을 해주었습니다. 세상에 아들이 물려받아야 하는 법이 어디 있냐면서 그렇게 꽉 막힌 사람들 아니라고 이제 과수원 운영하는 법을 찬찬히 알려주시겠다고 했어요. 저는 부모님 집에 정착을 하게 되었고 타지에 있던 짐들도 전부 부모님 댁으로 보냈습니다. 그렇게 1년을 넘게 과수원 일을 제대로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냥 그동안 했던 것처럼 과일만 따고 선별만 하고 포장만 하면 끝나는 일인 줄 알았더니 내부에서 이뤄지는 사무일이 엄청나게 많더라고요. 거래처도 일일이 다 따지고 봐야 하고 외워야 하고 과일값 협상도 해야 하고 정말 할 일이 태산이라 이걸 어떻게 다 하지? 싶었습니다. 엄청나게 바쁘게 지낸 와중에도 순이랑은 꾸준히 만나고 연락을 하면서 지냈어요. 마을에 살던 젊은 또래 친구들은 죄다 타지로 떠나서 정착을 한 터라 저에게 남은 마을 친구는 오로지 순이밖에 없었습니다. 또 순이네 아저씨랑 우리 엄마랑 동창이라서 가족들끼리도 자주 보고 그랬다고 했잖아요. 순이뿐만 아니라 순이네 부모님과도 정말 많은 시간을 보내면서 많은 추억을 쌓았습니다. 군대를 제대하고 복학하기 전까지 대학에 복학하고 나서도 방학이면 틈틈이 내려오는 동생도 합세해서 추억을 쌓았죠. 동생이 내려오는 날이면 우리 집에서 작은 잔치가 열리기도 했습니다. 우리 동네가 배산임수로 유명한 동네이기도 했습니다. 변두리 산의 인근에 있는 마을이었는데 강이 굽이쳐 흐르는 곳이기도 했거든요. 공기도 좋고 물도 맑고 정말 요양하기 딱 좋은 그런 마을이라고나 할까요? 그래서인지 어릴 때 마을에 살던 분들도 나이 먹어서 다시 내려오고 하기도 했어요. 강에서 수영도 하고 산에서 솔방울도 줍고 했었는데 요 강이 또 낚시터로 상당히 유명한 장소였거든요. 저는 과수원 일을 하고 쉬는 날에는 낚시를 배워서 낚시를 다니기도 했습니다. 우리 아빠는 과일 따는 거 말고는 할 줄 아는 게 없어서 낚시 장인이라는 순이네 아저씨와 함께 낚시를 다니기 시작했어요. 손맛을 한번 보면 절대로 잊을 수 없다는 아저씨의 말처럼 저도 낚시에 요령이 생기니까 이게 너무나도 재미가 있더라고요. 낚싯지가 움직일 때까지 고요하게 평화가 유지되는 그 시간이 정말 사색에 잠기기도 좋고 저의 지난 날을 돌아보기에도 너무 좋았습니다. 순이네 아저씨는 항상 순이는 낚시 몇 번 가보더니 재미없다고 안 간다고 한다면서 저한테 딱 너 같은 딸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하셨죠. 저도 물론 비슷한 감정이 들었습니다. 우리 아빠는 저와 다르게 술도 전혀 못 드시고 이런 취미도 없으셨거든요. 오죽하면 제가 순이네 아저씨한테 술을 배웠다니까요. 아저씨랑 술 한 잔 걸치면서 낚시도 하고 라면 끓여 먹는 게 그렇게 재미있을 수가 없었어요. 제가 과수원 일을 하면서 받은 스트레스를 순이네 아저씨와 취미생활을 도모하면서 풀었으니 대단히 친한 사이였죠. 동생이 오는 날이면 고기 파티가 열리곤 했는데 순이네 아저씨가 또 바비큐 장비를 다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순이네 집에서 고기를 구워 먹고 술도 마시고 진짜 신이 나게 놀기도 했습니다. 우리 아빠가 순이네 아저씨한테 얼마나 고마워했는지 몰라요. 자식들을 친자식처럼 너무 잘 챙겨준다고요. 그러던 와중에 순이한테 선자리가 들어왔고 읍내에 사는 건실한 청년과 선을 보게 되었습니다. 마을에 계신 어르신이 주선한 선자리였는데 그 어르신이 평판이 별로 좋은 분은 아니라서 저희 가족도 꽤 걱정을 하긴 했어요. 그런데 발그레해진 뺨을 하고 돌아온 순이는 그 남자가 너무나도 마음에 든다고 했습니다. 평소 마을을 떠난 적 없던 순이가 아줌마 밑에서 세탁소 일 도우며 근근히 잡일하며 사는 게 마을 사람들도 걱정이 되었었나 봐요.
시집이라도 멀쩡하고 건실한 남자 붙잡아서 가는 게 좋은 거 아니겠냐고 주위에서도 잘 만났다고 칭찬을 해주었죠. 웬일로 그 괴팍한 노친네가 좋은 사람을 다 소개해줬냐고 잘 됐다고 한 소리씩 얹었어요. 상대방도 그렇고 순이도 그렇게 둘 다 첫눈에 뿅 간 건지 연애를 시작하더니 얼마 지나지 않아서 결혼까지 하겠다고 한 거죠. 우리 집 와서 연애하는 이야기를 해주는데 제가 너무너무 신기하더라고요. 어떻게 사람에게 첫눈에 반할 수 있지? 싶어서요. 저는 여태 그런 운명의 상대를 만나본 적도 없었고 첫사랑이라고 일컫는 그런 남자도 없었거든요. 혼자 짝사랑을 두어 번 해봤는데 상대가 저에게 관심 없는 걸 알자마자 자연스럽게 마음이 식더라고요. 아무튼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는데 우리 아빠가 옆에 슬쩍 오더니 우리 딸이 아무것도 모르는 철부지였구나 하시는 겁니다. 그러더니 첫사랑이란 게 무척 대단한 사랑이라고 하더라고요. 추억으로도 깊이 남는 거고 또 시간이 지나면 친구로도 남는 게 첫사랑이라고 하시는데 첫사랑이랑 무슨 친구를 하나 싶었죠. 세상에 그런 사람이 어디 있냐고 하니까 아빠가 껄껄 웃으면서 너네 엄마가 첫사랑이랑 친구하고 지내잖아 이러는 겁니다. 알고 보니까 순이네 아저씨가 우리 엄마의 첫사랑이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여기가 무슨 할리우드도 아니고 첫사랑이랑 같은 동네 살면서 허구한 날 자식들의 배우자까지 끼고 친구처럼 지낼 수 있나 싶었죠. 순이도 그 이야기는 처음 들었는지 무척 놀래더라고요. 아무튼 평생 마을을 떠나지 않을 거라고 이야기했던 순이가 결혼을 하고 읍내로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게 제 나이 30살의 이야기네요. 제 동생은 착실하게 신문사에 취직해서 인턴을 하고 있었고 저는 과수원에 대해 대부분 모르는 게 없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순이는 시집가서 정말 행복하게 살고 있는 듯 했어요. 얼마나 마음이 행복했는지 모릅니다. 그러던 어느 날 늘 웃음꽃이 피어있던 순이의 얼굴에 그림자가 슬쩍 드리우기 시작했어요. 순이에게 무슨 일 있냐고 물어봤는데 아무 일도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그런가 보다 했죠. 그렇게 속절없이 시간이 흐르고 구정이 되어서 순이가 친정집을 찾아왔는데 남편이랑 같이 오질 않았더라고요. 제가 슬쩍 남편은 어디 가고 순이 너만 왔어? 하고 물어보니까 남편이 일이 바빠서 같이 못 왔다고 하는데 표정이 좀 울상이더라고요. 표정이 영 안 좋으니까 친구로서 걱정도 되고 왜 그렇게 안색이 별로냐고 물어봤죠. 결혼한 지 1년밖에 지나지 않았는데 벌써부터 권태기가 찾아온 거야? 하면서 너스레를 떨었어요. 그랬더니 그냥 조용히 웃고 말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너 임신해서 컨디션이 안 좋은 거 아니냐고 물어봤죠. 순이가 한숨을 푹 쉬면서 아니라고 임신을 해야 하는데 잘 안 돼서 스트레스라고 하더라고요. 시댁에서 손주를 빨리 낳으라고 닥달하는 듯 했어요. 참 대한민국의 꼬장꼬장한 시어머니들이란 위로는 해야겠다. 저도 잘 모르는 부분이니까 그냥 말로만 이야기를 해줄 수밖에 없었죠. 너무 스트레스 받으면 임신에 영향을 끼친다더라. 마음 편하게 먹고 기다리면 찾아오지 않겠냐? 이런 말들이요. 그렇게 몇 개월이 더 지난 어느 날 순이에게서 드디어 임신을 했다는 소식이 전해져 왔습니다. 순이네 부모님도 얼마나 신나하던지 막 먹을 거 바리바리 싸들고 입덧으로 고생한다는 딸 보러 읍내에 가더라고요. 몇 주가 흐르고 안정기가 찾아온 것 같다고 아이 성별이 딸이라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 전주까지 과수원 수학철이라 제가 무척이나 바빠서 순이를 보러 읍내에 한 번도 가지 못했었거든요. 이참에 아기 옷이나 한 벌 사서 순이한테 선물로 줘야겠다 싶었죠. 이왕이면 서프라이즈로 해주면 어떨까 싶기도 했어요. 순이는 일을 하지 않고 집에서 지내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순이네 아저씨한테 순이네 읍내 집을 물어보고는 때마침 내려온 남동생과 함께 선물을 사들고 찾아갔습니다. 딸을 가졌다고 했으니 분홍색 네이도 사고 아가들이 쓰는 용품들도 사서 순이네 집 벨을 눌렀습니다. 분명 벨을 누르기 전에 안에서 사람 기척도 느껴졌고
순이 목소리도 흐릿하게 들린 것 같은데 벨을 누르자마자 조용해지는 거예요. 못 들었나 싶어서 현관문을 쿵쿵 두들기는데도 아무도 문을 열어주지 않더라고요. 벨을 2번 더 누르고 아무도 없어요? 순이야! 하고 부르는데 누가 누구세요? 하면서 화를 내면서 문을 벌컥 열더라고요. 순이 남편이었어요. 그런데 꼬락서니가 영 이상한 겁니다. 술 냄새도 잔뜩 나고요. 저를 빤히 쳐다보면서 인상을 쓰길래 나 순이 친구라고 순이 집에 있죠? 하는데 집에 순이가 없다는 거예요. 분명 제가 순이로 추정되는 목소리를 뻔히 들었는데 순이 없다고 문을 떡하니 지키고 있으니까 수상하잖아요. 마누라가 임신까지 했는데 설마 이 새끼 바람을 피우는 건가? 하는 생각이 들었죠. 근데 현관 앞 신발장에 순이가 맨날 신는 신발이 떡하니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순이 목소리를 들었다고 순이 불러달라고 했습니다. 그 순간 우리 남동생이 뭔가 이상한 낌새라도 느낀 건지 그렇게 예의가 없는 자식은 아닌데 순이 남편을 밀치고 집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당황한 순이 남편은 뭐 하는 짓이냐고 남동생을 끌어내려고 하고 저는 그런 순이 남편한테 순이가 근처에 나간 거면 집에서 기다리겠다고 했죠. 우리가 선물도 사왔는데 문전 박대하는 건 아닌 것 같다. 내 동생 서울 가야 하니까 오늘 꼭 만나야 한다고 했습니다. 순이 남편이 짜증을 확 내는데 집에 들어간 동생이 갑자기 막 집안을 뒤지는 거예요. 순이 남편이 놀래서 뭐 하는 거야? 나가! 하는데 남동생이 아랑곳하지 않고 방문을 막 벌컥벌컥 열었어요. 일단 남동생이 이상한 행동을 하니까 저도 따라 들어가서 뭐 하는 짓인가 하고 살펴봤죠. 집이 큰 집도 아닌데 물건이 어찌나 너부러져 있는지 발에 막 채이더라고요. 순이 성격이 청소를 안 할 아이도 아닌데 하고 의심하고 있었습니다. 순간 남동생이 문 열어봐. 순이 누나 거기 있지? 이러는데 방문 하나가 잠겨 있는지 손잡이가 안 돌아가더라고요. 문 열어봐. 정순이 거기 있지? 이러는데 순이 남편이 너 뭐야? 뭐 하는 새끼야? 경찰 부를 거야? 난리가 난 겁니다. 순간 이거 보통 일이 아니다 하는 생각이 머릿속에 확 스쳐서 제가 순이가 있을 법한 방문에 대고 소리를 쳤어요. 순이야, 우리가 도와줄게 나와봐. 무슨 일인데 그래? 그 순간 순이가 문을 열고 나오는데 저랑 남동생은 까무러치는 줄 알았습니다. 순이가 코피를 줄줄 쏟아내는 채로 머리까지 잔뜩 헝클어진 상태로 울면서 나오더라고요. 제가 너무 놀라서 순이야 하고 순이에게 달려갔는데 순간 남동생이 순이 남편 멱살을 떡하니 잡더라고요. 우리 남동생이 키도 크고 덩치도 꽤 좋았거든요. 키도 작고 몸집도 호리호리한 순이 남편은 우리 동생에게 멱살이 잡힌 채로 대롱대롱 매달렸어요. 캑거리면서 이거 놔 하는데 남동생이 완전 열이 받아가지고 소리를 막 치더라고요. 너 소문 안 좋은 걸 내가 나중에 듣는 바람에 결혼을 말리지 못한 게 천추의 한이다. 이러는데 저는 너무 놀랐죠. 남동생이 네가 우리 순이 누나 때렸냐면서 주먹을 쥐는데 진짜 싸움이라도 날 것 같아서 남동생을 말렸습니다. 동생이 증거가 중요하니까 순이 누나 사진을 찍어두래서 미안했지만 순이의 초라한 모습을 사진으로 찍어두었습니다. 순이 보고 집으로 가자고 했더니 절대 못 간다면서 이 꼴을 하고 어떻게 부모님을 뵙냐고 울더라고요. 그랬더니 남동생이 씩씩거리면서 순이 누나 여기 있다가 저놈한테 험한 꼴 당하고 싶어? 이러면서 우리 집으로 가자고 했어요. 부모님 집이 아니라 우리 집으로 가자고 하니까 순이도 결국 따라오더라고요. 우리 집으로 돌아와서 순이의 꼬락서니를 본 부모님은 억장이 무너진 사람처럼 목덜미를 잡으셨습니다. 그 논팽이 새끼가 미쳐도 단단히 미친 게 틀림없다면서 어떻게 임신한 마누라를 이 꼴로 만드냐고 했어요. 결국 우리 부모님이 순이네 부모님한테 연락을 했고 한달음에 우리 집으로 달려와 순이의 모습을 보고 엉엉 우셨습니다. 저와 남동생에게 순이를 구해주어서 고맙다고 몇 번이나 인사를 하셨는지 몰라요.
우리의 가족 같은 순이를 구하는 건 당연한 일이었지만 그래도 몇 번이나 고맙다고 하니 몸둘 바를 모르겠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서 끝났으면 참 좋았을 걸. 순이가 집으로 돌아간 뒤 순이네 아줌마가 순이 다친 데를 살핀다고 이리저리 둘러보다 알게 된 거죠. 생각보다 상처가 너무 많고 온몸이 난장판이 되어 있다는 걸 직접 눈으로 보게 된 겁니다. 남편의 그런 행패가 하루 이틀 만에 이루어진 게 아니라는 걸 알게 되었고 그런 놈을 사위라고 예뻐했다는 게 너무 화가 나셨나 봐요. 그대로 순이네 아줌마가 쓰러지시고 말았던 거죠. 그래도 정신은 어느 정도 있으셨는데 순이가 며칠 뒤 유산까지 하고 나서는 완전히 정신까지 놓아버리셨습니다. 병원에서는 갑자기 혈압이 한 번에 올라서 쓰러진 거라고 하면서 본인 의지가 가장 중요한 거라고 했다더군요. 한마디로 순이네 아줌마가 깨어날 의지가 있어야만 정신을 차릴 수 있을 거라고 약으로는 할 수 있는 게 없다고 이야기를 했대요. 그렇게 순이네 아줌마가 쓰러져서 병원 신세를 지게 되니까 순이도 순이네 아저씨도 병원을 계속 들락날락하게 된 거죠. 근데 그때가 또 수학을 마친 과일을 선별해서 경매에 내놔야 하는 시기였거든요. 제가 하루 종일 바쁘게 일에 매진해야 하는 시기라서 정말 정신이 하나도 없는 상태였어요. 우리 아빠도 저와 같이 과일 선별하고 경매 준비하느라 정신이 없었고 유일하게 여유가 있는 엄마가 순이네를 챙기기 시작했습니다. 순이네 아줌마가 정신을 못 차리고 있으니까 우리 엄마가 직접 순이네의 반찬을 챙겨서 가져다 주고 하셨어요. 순이는 순이네 아줌마 병실에서 먹고 자고 하고 있었는데 아저씨는 정비소 일을 언제까지고 미룰 수가 없으니까 일을 하셔야 했거든요. 거기다가 하루 입원비도 어마어마하게 비싸다면서 일을 해야 병원비도 감당할 수 있다고 했어요. 처음에는 엄마가 일주일에 한 번씩 가서 반찬만 후딱 전해주고 오시더니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방문 횟수가 늘더라고요. 오죽하면 아빠가 뭘 그렇게 열심히 챙기냐고 첫사랑은 이길 수 없는 거냐며 농담을 던지시기도 했습니다. 그때마다 엄마는 한 동네에서 평생을 보고 자란 친구인데 이 정도는 해줘야 하는 거 아니냐고 실없는 소리 하지 말라고 했죠. 일주일에 한 번씩 반찬만 주고 오던 게 어느 날부터는 청소도 해주고 살림도 봐주시더라고요. 남자 혼자 살아본 적 없는 티를 팍팍 낸다고 저러다가 홀압이 되면 어쩌려고 저러는지 모르겠다고 하시면서요. 나중에는 우리 집에 있는 시간보다 순이네 가 있는 시간이 더 많은 듯 했습니다. 문제는 더 있었어요. 순이 남편이 순이를 병원까지 찾아와서 난동을 부리게 된 겁니다. 결국 병원에서 폐악질을 하다 경찰까지 출동을 했고 순이가 급하게 경찰서에 조사를 받으러 가게 된 것이었어요. 순이네 아저씨는 정비를 하느라 움직일 수가 없었고 순이네 아줌마 병실을 지킬 사람이 필요해진 거죠. 몇 시간만 돌보면 되는 거라 간병인을 하루치 급하게 구할 수도 없는 상황이어서 아빠가 엄마 보고 좀 다녀오라고 했죠. 이웃 간의 정이 얼마나 깊은 건지 아냐고 누누이 말했던 우리 엄마가 순이네 아줌마 병실에 가라고 했더니 버럭 하시더라고요. 내가 거길 왜 가? 원래 순이 엄마랑은 친하지도 않았어. 이러면서 저보고 가라는 겁니다. 경매 준비로 잠잘 시간이 모자랄 정도인데 거기다가 순이네 집에 그렇게 허구한 날 가놓고는 순이네 아줌마랑 안 친하다는 건 뭔지. 아무튼 순이가 금방 병실로 돌아갈 수 있어서 다행이었지 아니었으면 면도 못 세울 뻔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안 있어서 결국 순이네 아줌마는 영영 하늘나라로 떠나고 말았어요. 장례를 치르는데 우리 아빠도 그간 나눈 정이 있어서 그런지 막 엉엉 우시더라고요. 순이네 아저씨도 같이 엉엉 울면서 두 분이 세상 떠나가라 슬퍼하셨어요. 그런데 우리 엄마가 그걸 상당히 꼬락선이 난 눈빛으로 바라보시는 겁니다. 우리 아빠가 우는 게 고가웠는지 갈 사람 간 걸 가지고 되게 운다고 핀잔 섞인 말을 뱉더라고요. 저는 순간 우리 엄마가 무슨 사이코패스라도 된 줄 알았습니다. 어떻게 장례식장에서 그런 이야기를 할 수가 있나요? 물론 조용히 말해서 저 말 슬쩍 듣긴 했는데 죽은 사람 영정 앞에서 할 이야기가 있고 못할 말이 있지 너무 어이가 없더라고요.
그 와중에도 순이네 아저씨랑 아빠랑 술에 취해서 바닥에서 자고 있으니까 담요는 또 덮어주더라고요. 우리 엄마가 갱년기라 예민한가 싶었죠. 제가 보기엔 순이 아줌마랑도 꽤 친해 보였었는데 갑자기 저러니까요. 장례가 다 끝나고 나서부터 우리 엄마는 대놓고 순이네 아저씨를 더 챙기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아빠가 오죽하면 엄마한테 마더 테레사라고 별명을 지어주기도 했다니까요. 우리 아빠가 허락한 일이고 자주 챙겨야 덜 외롭지 않겠냐고 하신 터라 그러려니 하긴 했지만 솔직히 남복이 좀 무섭더라고요. 혹여라도 이상한 소문이라도 나는 건 아닌가 걱정이 되기도 했어요. 그래도 한 이웃으로 살았던 정이 있으니까 저도 모른 척하기도 좀 그렇고 복잡한 감정이 들었죠. 순이도 결국 남편과 이혼을 하고 아이의 집으로 돌아와서 순이네 아줌마가 운영하던 세탁소를 물려받아서 일을 시작했어요. 근데 이상하죠? 순이가 돌아왔으니까 더 이상 우리 엄마가 순이네 아저씨를 챙길 이유가 없는 거나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발길이 조금 뜸해지긴 했지만 그래도 일주일에 한 번씩 반찬을 주러 가더라고요. 순이도 손재주가 워낙 좋은 아이라 반찬 같은 걸 다 할 줄 알 텐데 엄마가 왜 저렇게까지 챙기나 싶었습니다. 동생이 내려오면 순이네 집에서 바비큐를 하고 잔치도 열고 하긴 했지만 그래도 우리 가족끼리 보내는 시간이 꼭 있었거든요. 그런데 우리 동생이 정식 기자가 되어서 진짜 몇 개월에 한 번 내려올까 말까 하는데도 꼭 순이네랑 같이 모여야 한다는 겁니다. 그 순간 그런 직감이 드는 겁니다. 우리 엄마가 설마 순이랑 동생을 이어주려고 저러는 건가 하는 생각이요. 젊은 남녀니까 충분히 정분이 생기고도 남을 수 있지 않겠어요? 순이가 이혼하기 전에 찾아갔을 때 동생이 예민하게 행동한 부분도 있었고요. 순간 나만 모르게 가족들끼리 이미 다 행동에 옮기고 있었나 싶었습니다. 근데 제 걱정과 달리 엄마가 동생 붙잡고 이야기를 하는 걸 들었습니다. 절대 순이한테 마음 주지 말라고 유산도 했고 이혼도 했는데 죽어도 저런 며느리 못 본다고요. 동생도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고 만나는 여자친구 있다면서 걱정 말라고 했죠. 엄마가 너무 오버를 하니까 또 이상한 거예요. 순이네 아저씨는 그리 챙기면서 순이한테는 왜 그러나 진짜 이해가 안 갔습니다. 그 즈음부터 해서 엄마가 자꾸 과수한 일은 나 몰라라 하고 읍내에 놀러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읍내에 모임이 있다면서 나가 놀고 친척들 만난다고 다른 지방에 놀러 간다 그러고요. 우리 엄마가 살면서 그렇게 밖으로 싸돌아다니는 걸 본 적이 없어서 좀 의아하긴 했어요. 그런데 아빠가 딱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순이네 아줌마가 그렇게 허망하게 가고 나서 언제 죽을지 모른다는 공포에 물든 것 같다고요. 하고 싶은 거 하게 내버려 두는 게 지금으로서는 최선인 것 같다고 하는데 아빠의 표정이 참으로 씁쓸해 보였습니다. 저는 별다른 말 없이 아빠의 결정을 존중해 주기로 했어요. 엄마와 평생 산 건 아빠니까 제가 가타부타 말을 얻는 게 부부간의 신뢰를 깨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였죠. 그렇게 몇 개월이 지나고 우리 남동생이 결혼하고 싶은 여자가 있다면서 같은 회사에서 재직 중인 여자를 데리고 마을을 왔어요. 그전부터 만나는 사람이 있다고 운은 띄어났던 터라 드디어 우리 남동생이 장가를 가는구나 싶었죠. 집에 인사를 시키는데 옳게 될 사람이 너무 참하고 예쁜데 똑똑하기까지 하더라고요. 저도 그쯤 거래처 직원인 남자와 썸을 타고 있던 시기였어요. 우리 아빠는 저에게 넌지시 남동생이 널 제치고 먼저 장가를 들어도 괜찮겠냐 하는데 무슨 문제가 있겠습니까? 아무 문제도 없다고 했죠. 남동생이 축복 속에 결혼을 하고 서울에 완전히 정착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도 동생이 결혼하고 1년 뒤에 만나던 남자와 결혼을 하게 되었고요. 거래처 직원이었지만 과수원 일도 빠삭하고 사람이 건실하고 괜찮더라고요. 나중을 생각하면 과수원을 같이 운영해 줄 수 있는 든든한 사람 같아서 평생을 함께하기로 약속했습니다. 제가 결혼할 때 우리 아빠가 과수원과 관련된 모든 재산을 저의 명의로 넘겨주었습니다.
결혼 선물이라고 주었는데 저는 일찍부터 너무 큰 선물을 받는 것 같아서 솔직히 부담스럽기도 했어요. 아빠가 한 가지 약속을 해달라고 하시면서 원래 결혼할 때 주려고 했다고 아무한테 명의를 넘긴 것을 이야기하지 말라고 신신당부를 했습니다. 동생은 물론이고 엄마한테까지 말하지 말라고 해서 왜 그러시나 했는데 뭐 아빠의 부탁이니 알겠다고 했어요. 그렇게 1년이 더 지난 어느 날 저랑 남편이 서울에 있는 거래처에 볼 일이 생겨서 서울을 가게 되었습니다. 엄마랑 아빠한테 말씀을 드리고 출발한 터라 동생도 보고 와야겠다 싶어서 동생한테도 연락을 해두었어요. 저녁이나 먹자고 해서 동생네 부부와 저희 부부가 만나서 밥을 먹고 있는데 제 휴대폰에 불이 나게 연락이 오는 겁니다. 엄마한테 막 황급히 연락이 오길래 무슨 일이냐고 물어보니까 아빠가 사고를 당했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소리야? 하는데 엄마가 얼이 완전히 나간 건지 덜덜 떨리는 목소리로 아빠가 사고를 당했다고 당장 내려와 하더라고요. 놀래서 남동생네 부부랑 정신없이 차를 타고 읍내에 있는 병원으로 내려왔죠. 엄마는 덜덜 떨면서 울고 있고 옆에서 순이네 아저씨가 한숨만 푹푹 내쉬면서 우리를 보고는 왔어? 하시더라고요. 하필이면 오늘 자식들도 없고 적적한 와중에 엄마가 아빠한테 순이네 집으로 반찬을 가져다 주라고 심부름을 시켰대요. 간 김에 엄마가 순이한테 부탁한 세탁물도 받아오라고 해서 아빠가 트럭을 끌고 나갔는데 오던 도중에 논두렁길에서 사고가 났대요. 아직 현장을 감식하고 있는 중인데 바퀴가 논두렁길 바깥쪽으로 빠지면서 차량 전복 사고가 일어났고 안전벨트를 매지 않아서 그만 아버지께서 전복된 차량에 흉곽이 심하게 눌렸고 숨을 쉬지 못하고 허망하게 눈을 감으셨다는 겁니다. 근데 너무 어이가 없는 거예요. 그 논두렁길 저도 잘 알고 있고 남편도 잘 알고 제 동생도 잘 아는 길이거든요. 결코 좁지 않은 길이고 트럭 한 대쯤은 널찍하게 지나가고도 남는 길이란 말이죠. 거기다가 아빠가 한평생을 그 길에서 운전을 했는데 갑자기 바퀴가 빠진다는 것도 말이 안 되고요. 더군다나 우리 아빠는 술을 잘 드시지 못해서 음주운전을 했을 리도 없는데 그 길에서 바퀴가 빠진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허망하게 차량에 깔려서 그렇게 가셨다는 게 도무지 믿기지가 않았어요. 경찰 측에서 운전 미숙으로 난 사고 같다고 하는데 올케가 그러더라고요. 평소에 그 길을 자주 다녔다고 하지 않으셨냐고. 뭔가 이상하니까 부검을 해보는 게 좋지 않겠냐고요. 그런데 엄마가 버럭 소리를 지르면서 남편 부검하는 거 절대 반대라고 하는 겁니다. 보통 같으면 원인을 확실하게 밝히기 위해서라도 부검을 해야 하는 거 아니겠어요? 제가 올케 말에 동의하면서 부검을 하겠다고 했어요. 우리 남동생도 미심쩍다며 부검하자고 했고요. 올케가 차량 조사는 한 거냐고 물어보니까 경찰이 현장 조사만 했다고 우물쭈물 이야기하길래 기자 명함을 떡하니 건네면서 정확하게 조사를 해달라고 하더라고요. 엄마는 한 동네에서 무슨 소문이 날 줄 알고 그런 짓까지 하냐고 했지만 올케가 딱 잘라서 차량 조사까지 부탁드린다고 했죠. 엄마가 계속 딴죽을 거는데 제가 아빠가 억울하게 가셨으면 조사를 해야지 하고 소리를 쳤어요. 순이네 아저씨도 소문 이상하게 날 수 있다면서 적당히 넘어가자고 하는데 이상하잖아요. 수사가 시작되고 부검 결과 혈중 알코올 농도가 0.1% 측정된 결과가 나왔습니다. 한마디로 거의 만취 수준이라는 건데 그 상태에서 아빠가 운전대를 잡았다는 게 이상했어요. 거기다가 차량 수사 과정에서 브레이크를 조정하는 라이닝에 문제가 있었다는 것까지 밝혀진 거죠. 브레이크가 말을 듣지 않게 조작이 되어 있었다는 겁니다. 아무리 서행을 했어도 멈추질 않으니까 핸들을 이리저리 틀었을 테고 거기다가 음주 상태였으니까요. 사고가 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엄마와 순이네 아저씨가 미친 듯이 수상하더라고요. 그래서 따로 붙잡고 물어봤더니 둘 다 회피하는 듯한 발언을 하는 거예요. 아저씨는 엄마한테 물어봐라. 엄마는 아저씨한테 물어봐라.
둘 다 서로 술을 먹은 걸 본 적이 없다고 발뺌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삼자대면을 했고 서로에게 떠밀고 있었던 상황을 이야기하니까 경찰서 앞에서 둘이 싸우기 시작하는 겁니다. 경찰 조사까지 시작된 마당에 발등에 불이 떨어진 거죠. 야, 술은 네가 먹여놓고 왜 나한테 뒤집어 씌우고 그래? 뭐가 어쩌고 어째? 네가 브레이크 망가뜨려 놓고 나한테 왜 그래? 하면서 둘이 머리채 쥐어잡고 싸우는데 우리 부부 남동생네 부부 할 거 없이 기함을 토했죠. 결국 경찰이 개입을 했고 사건의 전말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순이네 아줌마가 사고로 입원을 한 이후로 순이네 아저씨를 챙겨주다가 둘이 결국 눈이 맞았던 거였어요. 몇 년을 남몰래 바람을 피우다가 순이네 아줌마가 돌아가시고 순이가 돌아오게 되니까 두 분이 마음 놓고 만날 공간이 사라진 거죠. 거기다가 엄마한테는 아빠까지 있었으니 순이네 아저씨는 너도 이혼하고 나랑 재혼하자 난리를 쳤고요. 엄마는 동네 이목이 무서워서 이혼을 못하고 있다가 자식들이 결혼하고 나니까 아빠랑 사는 게 더 이상은 지겨웠던 거였어요. 과수원까지 욕심이 났던 엄마는 아빠가 사망하게 되면 배우자 명의로 모든 재산이 넘어오니까 그걸 노린 거죠. 아빠한테 술을 먹인 건 엄마였고 아빠의 차를 고장낸 건 순이네 아저씨였습니다. 그 사실을 알게 된 우리는 엄마가 사람으로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 와중에도 엄마는 과수원은 어떻게 되는 거냐고 미친 사람처럼 굴더라고요. 과수원은 내 거지? 그래, 내 거야. 배우자 거잖아. 맞지? 꿈깨. 그거 아빠가 나 결혼할 때 내 명의로 다 증여해줬어. 아무한테도 말하지 말라더니 아빠는 알았나 보다. 엄마가 바람 피우는 거. 엄마는 모든 걸 잃은 사람처럼 허탈한 표정으로 유치장에 수감되어 있었어요. 순이네 아저씨도 머리를 쥐어뜯으면서 고개를 푹 숙이고 유치장 구석에 앉아 있더라고요. 결국 둘 다 살인죄가 적용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고 공범임이 인정되어 엄마는 징역 35년, 아저씨는 무기징역을 받게 되었습니다. 모든 사실을 알게 된 순이는 그대로 잠적을 했고 어디서 뭘 하고 사는지 지금까지도 모르고 지내고 있습니다. 결국 저는 부모님과 함께한 추억이 담긴 집이 지긋지긋해서 처분을 하고 읍내에 있는 아파트로 이사를 갔습니다. 일이 어떻게 되었든 과수원은 운영을 해야 했으니까요. 우려했던 대로 동네에 흉흉한 소문이 싹 돌았지만 다들 저를 불쌍하게나 생각하지 손가락질하진 않더라고요. 저는 남편을 의지하며 여전히 과수원을 운영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동생도 저도 아직까지 엄마의 면회는 가본 적이 없어요. 아마 앞으로도 갈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지독한 첫사랑이 뭔지 사람 한순간에 망가지더라고요. 저는 그런 삶은 살지 않을 겁니다. 제 결심이 평생 가길 기도하며 제 사연은 여기서 멈추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영어 강사로 활동하고 있는 30대 여성입니다. 20대 초반까지만 하더라도 인생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인생의 동반자를 만나 평생을 함께하는 거라고 생각했는데요. 결혼을 하고 나니 알겠더라고요. 이 모든 것이 허상이라는 걸 말이에요. 평생의 동반자가 되기 위해서는 사랑이란 감정도 중요하겠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서로에 대한 큰 배려잖아요. 저는 결혼 후 남편에게 이런 따뜻한 배려를 받아본 적이 없기에 서로를 위해주는 부부를 보면 참 부럽기 그지없네요. 저희 부부도 사랑과 배려로 서로를 아껴주던 때가 있었는데 변해버린 남편의 모습은 그저 씁쓸할 뿐입니다. 시청자분들 중에서도 변해버린 남편의 모습에 하루하루를 후회로 보내는 분들이 계실 텐데요. 오늘 저의 이야기를 들으시며 공감하시고 대리만족을 얻으셨으면 좋겠네요. 그럼 이야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외교관이었는데요. 그 때문인지 오빠와 저는 어렸을 때부터 영어에 대한 교육을 철저하게 받았어요.
오빠는 영어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공부를 잘하는 우등생이었는데요. 그에 비해 동생인 저는 영어를 제외한 다른 과목에서는 오빠만큼의 실력을 보여주지 못했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부모님에게 꾸중을 듣거나 공부를 잘하는 오빠와 비교를 당하는 일은 없었어요. 부모님께서는 세상을 살아가는데 공부가 전부가 아니라며 항상 강조하셨거든요. 이런 부모님의 영향으로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노력하기 시작했고, 서울 상위권에 속한 대학교 영문과에 입학을 하게 되었죠. 대학교를 졸업한 후에는 무난하게 영어 강사가 될 수 있었고요. 부모님께서는 자신들의 길을 따라 외교관이 되길 원했지만 오랜 기간 외교관을 준비할 엄두가 나지 않았기에 영어 강사에 만족을 했는걸요. 무엇보다 다른 사람들의 강의를 통해 향상된 영어 실력을 가지는 것은 참 뿌듯한 일이었어요. 하루에 10시간 남짓 서서 강의를 하는 것이 힘들기는 했지만 강의를 듣는 사람들의 실력이 향상되는 것을 보는 것만큼 뿌듯한 일은 없었기에 열심히 노력하게 되었죠. 그리고 열심히 일을 하던 중 남편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처음부터 남편이 눈에 띄는 학생은 아니었어요. 하지만 강의를 들은 후 하루도 안 빼고 아침 일찍 앞자리에 앉아서 강의 준비를 하는 남편의 모습은 참 인상이 깊더군요. 저희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시간을 활용해서 간간히 이야기를 했고요. 남편은 대기업 취업 준비생으로 토익 공부를 하기 위해 학원에 등록했다고 했습니다. 몇 번의 낙방에도 포기하지 않고 원하는 기업에 가기 위해 노력하는 남편의 모습이 참 멋있었어요. 그래서 남편이 꼭 원하는 대기업에 취업을 하길 바랐죠. 그리고 얼마 후 이런 바람은 현실로 이루어졌어요. 원하는 대기업에 취업한 후 남편은 학원으로 돌아와 고백을 했어요. 저 또한 성실하고 꾸준히 노력하는 남편의 모습이 마음에 들어 남편의 손을 잡게 되었고요. 그리고 이런 만남의 시작으로 저희는 결혼까지 하게 되었네요. 2년의 열애 끝에 저희는 결혼을 준비하기로 결심하며 처음으로 서로의 지갑 사정을 공개했는데요. 남편은 일을 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인지 모아놓은 돈이 많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제가 모은 돈으로 간소하게 결혼식을 올린 후 신혼집은 월세로 시작하기로 마음먹었죠. 그런데 신혼집을 월세로 시작한다는 이야기를 들으신 친정 부모님께서는 깜짝 놀라시며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아파트를 저에게 양도해 주셨어요. 하나밖에 없는 딸이 돈 때문에 고생하는 것이 싫다면서요. 참 감사하게도 부모님의 지원 덕분에 저희 부부는 넉넉한 형편으로 결혼식을 올리게 되었네요. 자식에게 집을 사준 후 자기 집처럼 드나드는 부모님들이 많았지만 친정 부모님께서는 항상 저희 부부의 생활을 존중해 주셨기에 절대로 저희가 사는 아파트에 오는 법이 없으셨어요. 하지만 저희 부부의 사생활을 존중해 주시는 친정 부모님과는 다르게 시어머니께서는 자기 집보다 더하게 저희 집에 드나드셨는걸요. 잘난 대기업 아들을 둔 덕에 이런 깨끗한 아파트를 구경한다면서요. 눈치를 보니 시어머니께서는 남편이 아파트를 구매했다고 생각하는 모양이었어요. 우리 며느리는 전생에 무슨 좋은 일을 했으면 대기업 다니는 남편에 이런 좋은 집까지 얻게 되는지. 어디 우리 아들 아니었으면 네가 이런 좋은 아파트에서 살림살이를 시작할 수나 있었겠니? 나 때만 해도 무조건 첫 살림은 단칸방에서 시작했는데 잘난 남편 만난 덕분에 우리 며느리는 처음부터 좋은 집에서 살림 보따리를 푸는구나. 이렇게 좋은 집에 사는 것도 다 잘난 남편 덕이니 항상 남편 말을 따르면서 고분고분하게 지내렴. 시어머니는 그렇다 쳐도 남편이 이해가 가질 않았어요. 장인어른이 아파트를 사줬다고 말하는 것이 어려운 일은 아니잖아요. 웬만하면 시어머니의 기분을 생각해서 좋게 좋게 넘어가려고 했지만 시어머니는 이전에도 툭하면 남편 덕분에 좋은 아파트에 산다는 것을 강조하며 은근하게 시집살이를 시키셨기에 사실을 말하기로 결심을 하게 되었죠. 어머니, 사실 이 아파트 혁준 씨가 산 게 아니라 저희 아버지께서 사주신 거예요.
그동안은 어머님 기분 망치고 싶지 않아서 일부러 말씀드리지 않았지만 계속 숨기는 게 서로한테 좋을 것 같지는 않아서요. 그럼 이 아파트가 우리 아버 명의가 아니라 네 친정아버지 명의란 말이냐? 시어머니께서는 아파트가 남편 명의가 아니라는 것에 큰 충격을 받은 듯 싶었어요. 그럴 수밖에 없었습니다. 시어머니께서는 그동안 아파트를 걸고 넘어지며 남편에게 아침 식사를 차리는 것을 강요하는 것은 물론 저희 집안 살림까지 강요를 하셨거든요. 아파트가 제 명의라는 것을 들은 시어머니께서는 한숨을 푹 내쉬더니 갑자기 제 손을 잡으시더군요. 아가, 친정아버지께서 이 좋은 아파트를 사주신 건 참 감사한 일이지만 아파트는 우리 아범 명의로 돌리는 게 어떻겠니? 남자가 가진 게 많아야 든든한 마음으로 큰 일을 할 수 있는 법인데 이 좋은 아파트가 마누라 명의여 봐라. 어디 주눅 들어서 큰일이나 할 수 있겠니? 이게 다 너희 부부 좋으라고 하는 일이니까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고 이번만큼은 이 시애미 뜻대로 해다오. 그리고 여자 혼자 이런 의리의리한 집 가지고 있다는 말이라도 돌아봐라. 남 얘기 떠드는 거 좋아하는 옆에 애들이 가만히 있나? 아무리 그래도 아파트 명의를 혁준 씨 단독 명의로 올리는 건 안 될 것 같아요. 다른 거야 이해하고 넘어가면 된다고 쳐도 이 아파트는 저희 힘으로 산 것도 아니고 저희 친정아버지가 사주신 건걸요. 아버지한테 죄송해서라도 그건 안 될 것 같아요. 어디 네 아버지가 대기업 다니는 손자 손가락 빨게 하고 자기 딸만 배부르게 살게 하고 싶어서 이 아파트를 사주신 거겠니? 다 너희 부부가 잘 살길 바라는 마음으로 사주신 거지. 원래 여자가 집안 살림을 잘해야 바깥 일하는 남편이 잘 되는 법이란다. 지금이야 당황스러워서 그러는 거지만 나는 우리 며느리가 현명한 선택을 할 거라 믿으마. 당황스럽긴 했어요. 아파트 명의가 아내 명의로 되어 있다고 해서 직장을 잘 다니던 남편이 갑자기 실직을 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갑자기 잘하던 일을 하루아침에 못하게 되는 것도 아니잖아요. 계속 거절했지만 시어머니께서는 자꾸만 아파트 명의를 남편으로 변경할 것을 권유하셨어요. 막무가내로 구는 시어머니를 보니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아무 이유 없이 재산을 탐내는 시어머니의 행동은 칼만 들지 않았을 뿐 강도와 다름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시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남편에게 이 사실을 말했죠. 그동안 있었던 일을 듣자 남편은 미안해했어요. 괜한 자신의 자존심 때문에 제가 시어머니에게 시달렸다면서요. 근데 말이야. 사실 이 아파트 말이야. 공동 명의로 하면 어떨까? 물론 장인어른이 당신한테 사준 걸 알기는 하지만 어차피 이제는 평생 같이 살 부부 사이인데 집이 당신 명의로만 돼 있는 게 좀 그래서 솔직히 다른 사람들한테 우리 지금 살고 있는 아파트가 당신 명의라고 말하는 것도 조금 창피하고 당신도 알잖아. 사회생활하는 남자들 사이에서 이런 게 얼마나 중요한지. 시어머니와 똑같이 말하는 남편의 모습은 정말 실망스러웠어요. 부드럽게 말하긴 했지만 어찌되었든 본심은 지금 살고 있는 아파트에 자신의 이름을 올리고 싶다는 것이잖아요. 거절을 할 때마다 시어머니와 남편은 돌아가면서 공동 명의로 하자는 말을 했는데요. 다행히 이런 뻔뻔한 행동은 오래가지 못했어요. 저희 아파트에 향해 있던 관심은 모두 도련님이 데려온 예비 동서에게로 향했거든요. 사업을 시작한 도련님께서는 항상 돈 많은 집 딸과 결혼하겠다며 노래를 불렀어요. 그런데 정작 도련님이 데려온 예비 동서는 돈 많은 집 딸이기는커녕 부모님도 안 계신 고아더라고요. 더군다나 동서는 이름도 모르는 작은 중소기업의 경리로 일하고 있었기 때문에 시어머니는 노발대발하시며 도련님의 결혼을 반대했죠. 부잣집 딸 아니면 장가도 안 가겠다는 놈이 뭐에 홀려서 이런 써먹지도 못하는 것을 데리고 와? 어디 애미 쓰러지는 꼴 보고 싶어서 작정이라도 한 거냐? 지금까지 잘하던 놈이 왜 이렇게 어미 속을 썩여? 다른 걸 다 떠나서 나는 제대로 된 교육도 못 받은 고아 우리 집에 며느리로 들일 생각 없다. 사람 인생이 뜻대로 되는 것도 아니고
너무 그러지 말고 우리 결혼 허락해주세요. 이미 뱃속에 애까지 있는데 이제 와서 결혼을 물을 수도 없잖아요. 뭐? 저 청것 뱃속에 애가 들어섰다는 거냐? 이 모자란 놈이 아주 우리 집안을 난장판으로 만들려고 작정을 했구나. 어디 저런 청것한테 내 손주를 볼 수가 있어? 아이고, 못 배운 상것을 집에 들이다니 내가 죽어서 조상님을 볼 낯이 없다. 아이가 있다는 말을 듣자 시어머니는 털썩 바닥에 주저앉으며 오열을 하셨습니다. 물론 사업을 하는 도련님에게 건 기대가 커 실망도 크다는 것을 알기는 했지만 그래도 바로 눈앞에 사람을 두고 앞담을 하는 시어머니 행동이 좋아 보이지는 않았어요. 어차피 결혼이 확정된 사이이니 잘 대해준다고 해서 어디 덧나는 것도 아니잖아요. 내가 뭘 그리 큰 잘못을 했길래 잘난 우리 아들한테 저런 몹쓸 것이 붙은 건지. 길바닥에 뒹굴던 똥개한테 기와집을 내준 꼴이라니. 앞으로 나는 무슨 낙으로 살고. 시어머니께서는 채통도 잊은 채 바닥에 엎어져 펑펑 우셨어요. 옆에 있던 예비동서는 몸둘 바를 모르며 우왕좌왕했고요. 인사를 온 첫날부터 푸대접을 받는 예비동서를 보니 참 마음이 좋지 않았습니다. 뱃속에 아기가 있다는 것은 누구에게나 축복받을 만큼 행복한 일인데 시어머니로 인해 모든 것이 망가진 거잖아요. 예비동서를 못마땅하게 생각하긴 했지만 이미 뱃속에는 도련님의 아이가 있었기에 시어머니께서는 울며 겨자 먹기로 결혼식을 허락하셨는데요. 진짜 문제는 결혼을 한 후였어요. 결혼 후 도련님 부부와 합가를 한 시어머니는 악랄하다는 소리가 날 정도로 동서를 괴롭히셨거든요. 임신 후 입덧으로 힘들어하는 동서에게 삼시세끼를 차리라고 하는 것은 물론 힘든 이불 빨래까지 일주일에 한 번씩 시키더라고요. 어쩌다 한 번 동서가 힘들다는 소리만 하더라도 시어머니께서는 도끼 눈을 뜨며 동서를 타박하셨습니다. 길바닥에 뒹굴던 똥개 주제에 분에 넘치는 우리 아들 만나서 등 따시고 배부르게 살면 밥값이라도 해야 될 거 아니냐? 돈 없으면 몸으로라도 때워야지. 나는 우리 아들한테 도움 하나 안 되는 며느리한테 착한 시엠이 될 생각 없으니 임신했다 핑계대면서 머리 굴릴 생각하지 않는 게 좋을 게다. 저도 웬만하면 다 하겠지만 입덧 때문에 음식 냄새 맡기가 너무 힘들어서요. 입덧이 잠잠해질 때까지만 근처 반찬 가게에서 사온 밑반찬으로 식사 준비하면 안 될까요? 부모한테 예절 교육을 제대로 못 받아서 그 모양인 거냐? 아니면 임신했다고 유세 부리면서 시애미한테 대들려고 하는 거냐? 어디 우리 아들 덕분에 집에서 편하게 있는 주제에 공짜로 놀고 먹으려고까지 들어? 삼신할매도 참 너무하시지. 어떻게 모자라도 한참 모자란 청껏한테 우리 아들 핏줄을 점지해 주신 건지.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주제 넘었던 것 같아요. 그래도 양심은 있어서 다행이구나. 숟가락 하나 안 들고 온 주제에 편하게 지내려고 숟까지 쓰면 어쩌나 걱정했는데 아범이 오늘 꽃게탕 먹고 싶다고 했으니 장에 가서 냉장고에 있는 꽃게 손질부터 해라. 시어머니에게 시달림을 받은 동서를 보니 안타까움이 이루 말할 수가 없더군요.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씩은 꼭 시댁에 방문하게 된 것이죠. 최소한 제가 가면 조금이라도 일손을 거둘 수 있으니까요. 시댁에 갈 때마다 시어머니에게 뱃속의 아이를 위해서라도 동서에게 일을 조금만 시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시어머니께서는 앞에서만 듣는 척을 하고 또 그 다음 날이 되면 똑같은 방법으로 동서를 괴롭히셨거든요. 시어머니에게 시달림을 받는 동서를 보니 덜컥 걱정이 됐어요. 몸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상황에서 뱃속의 아이가 편안할 리 없잖아요. 그리고 이런 걱정은 현실로 다가오고 말았네요. 동서의 뱃속에 있던 아이가 하늘나라로 가버리고 만 것이었죠. 시어머니는 동서가 아이를 잃었다는 것을 알자마자 불같이 화를 내셨어요. 시어머니의 눈에는 뱃속에 아이를 잃고 힘들어하는 동서의 모습은 안중에도 없는 듯 보였습니다. 얼마나 몸을 함부로 굴렸으면 뱃속에 애가 떨어져? 임신한 동안 동서 집에만 있었던 건
어머니께서 제일 잘 아시잖아요. 의사가 그러는데 무리한 일을 많이 해서 아이가 자연유산된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사실 어머니께서 동서한테 집안일을 많이 시킨 건 맞으니까요. 아이고, 대한민국에서 그 정도 집안일 안 하고 사는 가정주부가 어디 있다고 쓸데없는 소리를 짓거리는지. 애 때문에 비싼 돈 들여 유명하다는 병원까지 왔는데 아주 환자 진료도 못하는 돌팔이를 만났구나. 여러 번 말려봤지만 시어머니께서는 아랑곳하지 않고 동서를 향해 모진 말만 내뱉으셨어요. 아무리 의식이 없다고 하지만 동서를 향해 입에 담지도 못할 말을 하시는 시어머니가 참 너무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니다. 오히려 잘 됐어. 어차피 쓸모도 없는 이 청껏을 집에 들인 것도 다 뱃속에 있는 우리 아범 핏줄 때문이었는데 이제 뱃속에 애도 없으니 갈라서기만 하면 되겠구나. 온몸에 소름이 쫙 돋았습니다. 아무리 며느리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해도 아이가 없다는 이유로 동서를 내쫓을 생각부터 하다뇨. 설마 하며 지켜보니 시어머니께서는 바로 도련님에게 전화해 당장 동서와 이혼하라는 말을 남기셨어요. 다행히 도련님의 제지로 이혼을 하지는 않았지만 그 후 시어머니께서는 자신의 뜻대로 되지 않는 모든 일들을 동서 탓으로 돌리며 전보다 더 심하게 동서를 괴롭히셨는데요. 아직 다 아물지도 않은 몸으로 괴롭힘을 당하는 모습을 도저히 지켜볼 수가 없었고 저희 집에 동서를 데리고 오게 되었네요. 동서를 집으로 데려온 후 제일 따뜻하게 끓인 미역국을 건네주었는데요. 동서는 건넨 미역국을 먹지도 않고 왈칵 눈물부터 쏟아내는 걸요. 자신이 이런 귀한 대접을 받아도 되는 거냐면서요. 이야기를 들어보니 동서의 부모님은 동서가 13살이었을 때 사고로 인해 돌아가셨다고 해요.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에는 돌봐줄 친척이 없어서 고아원에 가게 되었고요. 가장 보살핌을 받아야 할 나이에 혼자가 되다니 짠한 마음에 조금이라도 챙겨주고 싶었는걸요. 하지만 남편의 생각은 저와는 조금 다른 것 같았습니다. 저희 집에 있는 동서를 못마땅해 하며 동서가 있는 바로 눈앞에서 눈치를 주었어요. 그래서 남편에게 부탁을 하게 되었네요. 몸조리를 하는 기간만이라도 동서가 마음 편히 쉴 수 있게 도와달라고요. 피 한 방울 안 섞인 남을 집에 들일 정도로 당신이 정 많은 사람인 줄은 미처 몰랐네. 이럴 거면 아예 길거리에서 노숙하는 거지들도 우리 집으로 데리고 와서 공짜로 밥 먹여주고 재워주지 그래? 어차피 당신은 꼭두 새벽부터 돈 벌러 나가는 남편을 신경도 안 쓰잖아. 자꾸 집에 엄한 사람 들여서 짜증나게 할 거면 차라리 지금 하는 일 때려치우고 사회복지사나 하는 게 어때? 적어도 그렇게 되면 집에 검은 머리 짐승은 안 들일 거 아니야. 당신 불편한 건 알지만 조금만 참아주면 안 돼? 동서가 계속 우리 집에 살 것도 아니고 딱 한 달만 집에 있는 거잖아. 시댁에 돌아가면 어머니가 또 동서 시집살이 시키실 게 뻔한데 당신은 동서가 불쌍하지도 않아? 아무것도 없이 시집 왔으면 그 정도는 각오했어야 되는 거 아니야? 끽해봐야 집안 살림이나 시키는 우리 엄마가 보살인 거지. 어차피 집에 가봤자 재훈이가 벌어다주는 돈으로 호강하면서 살 텐데 집안일 하는 것쯤은 일도 아닌 거 아니야? 당신 정말 어머니가 동서한테 어떻게 했는지 보고도 그런 말이 나와? 하루가 멀다 하고 커튼에 이불 빨래까지. 당신 집안일 쉽다고 아무렇게나 생각하는 것 같은데 그게 얼마나 중노동인지 알아? 가뜩이나 몸도 안 성한 사람한테 힘든 일만 골라서 시키시고 어머니가 시키는 대로 일했다가는 멀쩡했던 사람도 알아눕기 십상이라고. 그럼 돈도 안 버는 주제에 살림이라도 제대로 해야지. 세상에 공짜가 어딨어? 우리 엄마가 너무한 게 아니라 빈손으로 들어와서 재훈이 등에 빨대 꽂으러 간 재수씨가 너무한 거야. 요즘이 어떤 세상인데 빈몸으로 결혼할 생각을 하냐고. 동서를 괴롭히는 시어머니도 이해할 수 없었지만 혼수를 안 해왔다는 이유로 동서를 사람 취급하지 않는 남편의 행동은 더욱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자신은 장가를 올 때 이불은커녕 맨몸으로 아버지가 사주신 아파트에 들어왔으면서 정작 같은 처지인 동서를 욕하다니요. 다른 사람들이 다 동서에게 손가락질을 한다고 해도 남편은 그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 후에도 남편은 계속해서 동서에게 눈치를 주었고
결국 동서는 한 달을 다 채우지 못하고 시댁으로 가게 되었죠. 안타까운 마음에 어떻게든 동서를 도와주고 싶었지만 굴뚝 같은 마음과는 달리 더 이상 동서를 도와주지 못하게 되었어요. 학원을 그만두고 전업주부 생활을 시작하게 되었거든요. 결혼 후에도 무조건 맞벌이를 해야 한다는 확고한 남편의 뜻 때문에 어떻게든 참고 일해보려 했지만 몸에 그동안 받았던 스트레스가 쌓여서인지 참을 수가 없더군요. 더군다나 오랜 시간 같이 일하던 원장이 새로운 사람으로 바뀐 터라 더 그랬던 것 같았죠. 학원 강사들에게 감사한 마음을 갖던 전 원장과는 달리 새로운 원장은 학원에서 일하는 강사들을 그저 돈 버는 수단으로만 생각했거든요. 원장은 학원에 들어온 순간부터 한 사람씩 불러내 강사들에게 불리한 조건으로 작성된 계약서를 내밀었어요. 대부분의 강사들은 말도 안 되는 계약서를 본 순간 바로 학원을 그만두었고요. 저 또한 계약서를 본 순간 학원을 그만두려고 했는데요. 원장은 계약서에 남아있는 기간을 내세우며 발목을 잡았습니다. 학원에서 제일 인지도가 있었던 강사를 적은 금액으로 굴리고 싶었던 거겠죠. 결국 계약서로 인해 발목이 묶여 어쩔 수 없이 일을 하게 되었네요. 강압적으로 구는 원장 때문인지 아니면 같이 일하던 동료들이 없기 때문인지 강의를 하는 것이 전처럼 출근하는 것이 즐겁지 않았어요. 강의를 하는 것도요. 어떻게든 계약서에 적힌 날까지 강의를 하려 노력했지만 이성적인 머리와는 다르게 스트레스로 엉망이 된 몸은 하나둘 망가지기 시작했어요. 어느 순간 뒤를 돌아보니 두통과 복통은 한 몸인 것처럼 따라붙었고요. 참을 수 없는 두통과 미열의 병원을 찾아가자 의사는 스트레스로 온몸에 있는 장기가 부어 충분한 휴식을 취해야 한다고 말을 했는데요. 이 말을 들으니 덜컥 겁이 났어요. 이러다가 정말 위험할 수도 있겠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원장에게 위약금까지 물어주면서 학원을 그만두게 된 것이었죠. 부모님께서는 그동안 고생했다며 등을 두드려 주었지만 남편은 학원을 그만두었다는 말을 듣자 펄쩍 뛰며 화부터 냈어요. 바로 앞에 부모님이 있는데도 말이에요. 당신 결혼해서도 계속 맞벌이 하겠다고 약속했던 거 잊었어? 내가 누누이 말했지 않나? 나는 남편 돈 받아먹으면서 편하게 사는 가정주부랑 살 생각 죽어도 없다고. 세상에 스트레스 안 받고 일하는 직장인이 몇이나 되겠어?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당장 원장한테 가서 무릎 꿇고 싹싹 빌어. 다시 받아달라고. 자네 정말 너무하는 거 아닌가? 세상에 자기 처가 아파서 일을 그만뒀다는데 어떻게 걱정된다는 소리는 한마디도 안 하고 다짜고짜 돈부터 벌어오라고 하나? 내가 우리 딸 이렇게 고생시키라고 결혼할 때 이 집 사준 줄 아나? 그게 아니라요. 이 사람이 하도 약한 소리 하면서 일을 그만두려고 하길래 버릇을 고친다고 하는 게 그만. 제가 너무 과했던 것 같습니다. 남편의 행동을 보던 아버지께서는 호통을 치며 숟가락을 탁 내려놓았습니다. 화가 난 아버지의 모습을 본 남편은 아차 싶었는지 그제야 변명을 했고요. 하지만 아버지에게 보이지 말아야 할 모습을 보였다는 것은 변하지 않았기에 남편은 그대로 아버지에게 꾸중을 들어야 했네요. 어른 있는데도 자기 처 쉰다는 소리에 벌쩍벌쩍 뛰면서 반대를 하는데 둘이 있을 때는 안 봐도 뻔하지. 그렇게 돈이 좋고 내 딸 노는 꼴 못 보겠으면 지금이라도 갈라서고 자네 어머니 밑으로 들어가게. 곱게 기른 내 딸 남의 집 자식 때문에 고생하는 꼴 보느니 차라리 내가 평생 끼고 살 테니. 아닙니다. 제가 그만 실언을 한 것 같아요. 한 번만 봐주십시오, 장인어른. 내 딸 하나 행복해하는 모습 보자고 눈이 차지도 않는 자네랑 결혼시킨 건데 계속 이런 식으로 그깟 돈 때문에 길길이 날뛴다면 이 결혼 유지할 필요가 뭔가? 이번 일은 그냥 넘어가지만 다시 한번 돈 가지고 내 딸 못 살게 굴면 그때는 정말 이혼시킬 테니 그리 알게. 아버지의 불호령이 있어서인지 학원을 그만두고 집에서 휴식을 취할 때도 남편은 군말 없이 있더군요. 집에서 휴식을 취한 지 한 달이 지나고 다시 일자리를 구하려고 준비를 했는데요. 아버지께서는 자신이 용돈을 줄 테니 더 쉬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차마 은퇴하신 아버지에게 용돈을 받았을 수 없어 거절을 하자 아버지께서는 그런 저의 말을 무시하듯 매달 통장으로 100만 원을 보내주셨습니다. 든든하게 뒤를 지키고 있는 부모님이 있다는 것도, 다른 사람보다 여유로운 환경에서 마음 놓고 생활할 수 있다는 것도 모든 것이 감사했죠. 용돈을 챙겨주시는 아버지 덕분에 저는 그 후 병원을 오가며 건강에 신경을 쓸 수 있었어요. 모자란 돈은 아파트 아이들의 과외를 해주며 충당을 했고요. 하지만 이런 평온한 나날이 오래 가지는 못했습니다. 아파트 아이들의 과외 수업이 끝난 저녁, 동서에게 전화가 걸려왔는데요. 전화를 받으니 동서는 말을 알아들을 수 없을 만큼 울먹거렸어요. 시어머니에게 쫓겨났다면서요. 깜짝 놀라 차를 몰고 가니 시댁 문 앞에는 슬리퍼만 신고 있는 동서가 보였습니다. 추위에 떨고 있는 동서에게 입고 있던 겉옷을 벗어 걸쳐주며 연유를 물었죠. 동서의 입에서 나온 말은 참 기가 찼어요. 시어머니께서는 뜬금없이 동서에게 이혼 서류를 내밀었다고 해요. 동서가 도련님과 이혼하지 않겠다고 말을 하자 시어머니께서는 그 길로 동서를 집 밖으로 쫓아낸 것이고요. 막무가내로 구는 시어머니 행동을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아무리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해도 이미 한 가족이 되었는데 마음대로 내쫓을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시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어 동서를 들여보내달라고 부탁을 했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동서에 대한 온갖 폭언뿐이었어요. 전혀 말이 통하지 않는 시어머니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동서를 저희 집으로 데리고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마침 남편은 출장을 간 상태였기에 참 다행이었죠. 거실에 앉아서 따뜻한 차 한 잔을 들이킨 동서는 갑자기 눈물을 보이더군요. 자신은 분명 빈털터리로 쫓겨날 게 뻔하다면서요. 아니 동서, 그게 무슨 말이야. 빈털터리로 쫓겨나다니. 아무리 어머니라고 해도 잘 살고 있는 사람을 억지로 이혼시킬 수는 없는 법이야. 무슨 연유인지 모르겠지만 내일 내가 어머님하고 잘 말해볼 테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고 있어. 사실 그이랑 저 혼인신고도 안 하고 살았어요. 뭐? 혼인신고를 안 하고 살았다니. 그럼 지금까지 동거만 하고 살았다는 거야? 그이가 그랬거든요. 혼인신고는 아이 낳으면 하자고. 근데 아이가 잘못되고 난 후에는 혼인신고에 대한 말은 아예 꺼내질 않았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혼인신고도 안 하고 산 거고요. 어머님께서 아직 이 사실을 모르셔서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으라고 하시는 것 같은데 아마 혼인신고도 안 했다는 걸 알면 아마 당장 맨몸으로 내쳐지고도 남을 거예요. 아니 세상에, 도련님도 참 너무하시지. 같이 산 세월이 얼만데 지금까지 혼인신고도 안 하고 살 수가 있어.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시어머니뿐만 아니라 도련님 또한 동서를 가족이 아닌 그저 같이 사는 동거인으로 생각한 것 같았거든요. 언제든지 자기 마음에 들지 않으면 갈아치울 수 있는 그런 동거인 말이에요. 괜찮다는 말을 하기는 했지만 조용히 눈물을 훔치는 동서의 모습을 보니 마음에 무거운 돌덩이를 올린 것처럼 아려왔어요. 동서에게는 든든한 뒷배가 되어줄 가족이 없었으니까요. 그래서 동서가 완전히 정착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자고 마음을 먹은 것이고요. 제일 먼저 한 것은 도련님을 설득하는 일이었어요. 도련님이 동서와 혼인신고를 하게요. 시어머니가 아무리 뭐라고 해도 도련님이 끝까지 동서를 지켜준다면 아무리 시어머니라도 어찌할 수가 없을 테니까요. 하지만 너무 간절하게 바라는 일은 이루어지지 않는 법이라고 했던가요? 혼인신고를 하게 만들기 위해 노력한 것은 물론 도련님의 마음을 잡는 것마저 쉽지가 않았습니다. 결국 동서는 시어머니의 핍박과 도련님의 변심으로 인해 반강제적으로 시댁에서 내쫓기게 되었는걸요. 가족이 없는 동서에게 마땅히 갈 곳이 없다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내쫓아낸 시어머니와 도련님이 참 너무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고작 500만 원이 채 안 되는 돈을 주어주고 하루아침에 사람을 내쫓다뇨. 시댁에서 쫓겨난 후 동서는 냉난방도 제대로 되지 않는 고시원에 짐을 풀었다고 했습니다. 그 소식을 들으니 도저히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네요.
제가 아니면 동서를 챙겨줄 사람은 아무도 없었거든요. 통장에 모아둔 돈을 털어 현재 살고 있는 아파트 근처에 동서의 원룸을 얻어주었죠. 가뜩이나 몸이 약한 동서에게 냉난방은커녕 방음조차 제대로 되지 않는 고시원에서 살게 할 수는 없는 일이잖아요. 동서가 원룸에 들어간 후에도 시간이 날 때면 틈틈이 들러 반찬을 가져다 주는 등 제가 할 수 있는 한에 신경을 썼습니다. 다행히 이런 노력이 통했는지 금방 기운을 차린 동서는 근처 카페에서 일을 시작했고요. 건강도 상처받은 마음도 점점 회복해가는 동서를 보며 안심을 했는데요. 동서가 쫓겨난 지 2달이 되던 날 시어머니가 왜 동서를 쫓아내려고 길을 썼는지 알게 되었네요. 시어머니의 생신을 맞아 시댁에 찾아갔는데요. 뒤늦게 나타난 도련님께서는 결혼을 하겠다며 한 여자를 데리고 왔는데요. 이야기를 들어보니 여자는 억소리가 절로 나오는 부잣집 딸이더군요. 그제야 왜 그렇게 성급히 동서를 내쫓았는지 이해가 되었어요. 부잣집 여자를 며느리로 들일 기회를 놓치고 싶지 않았던 것이었죠. 시어머니도 도련님도 말이에요. 돈에 눈이 멀어 갈 곳도 없는 동서를 내쫓은 시어머니도 도련님도 절대 용서를 할 수 없었어요. 시어머니와 도련님에게 쓴소리를 할 수는 없었지만 도저히 같은 공간에 있을 수가 없었고요. 그래서 남편에게 어렵사리 말을 꺼내게 되었죠. 어머님이랑 도련님 말이야. 아무리 돈이 좋다고 해도 그렇지 어떻게 멀쩡히 집에 있던 며느리까지 내쫓으면서 집에 새로운 사람을 들일 수가 있어? 무슨 쓸모없는 잡동사니 버린 것처럼 동서를 내쫓으시고 정말 너무한 거 아니야? 동서 보기 미안해서라도 나 도련님이랑 어머니 얼굴 보면서 웃는 거 못하겠어. 또 울고 있네. 너무한 건 엄마랑 재훈이가 아니라 쥐뿔도 없는 주제에 결혼까지 맨몸으로 결혼한 재수씨지. 당신 자꾸 재수씨 걸고 넘어지면서 이상한 헛소리나 짓거리는데 하는 것도 없이 집에서 노는 것 봐주는 것만 해도 고마운 줄 알아야지. 재수씨처럼 쫓겨나기 싫으면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잘해. 어휴, 재훈이 자식은 부자인 마누라 만나서 강남 아파트에 외제차까지 받았다는데 내 처지는 이게 뭔지. 아파트는커녕 있지도 않은 동서 타령하며 시댁 행사에도 빠지려는 여자랑 사니 말이야. 내 처지가 비 맞은 생쥐랑 다를 게 없다. 다를 게 없어. 당신 지금 내가 시댁 행사 가기 싫어서 꾀부리는 거라고 생각하는 거야? 그럼 아니야? 있지도 않는 사람 걸고 넘어지면서 요리조리 피하려고 하는 거 보면 맞구만. 지금 당신이 장인어른이랑 장모님 믿고 설치는 것 같은데 지금 당장만 생각하지 말고 나한테 잘해. 장인어른이고 장모님이고 돌아가시면 고아나 다름없는 당신 걷어줄 사람은 나밖에 없으니까. 아무 상관없는 남처럼 이야기하는 남편을 보니 남자는 결혼을 하면 남의 편이 된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온몸으로 깨닫게 되었습니다. 다정한 모습 하나만을 보고 결혼했는데 모든 것이 거짓이었던 것이죠. 재혼을 한 도련님은 말 그대로 승승장구를 했어요. 부자인 처가댁의 도움을 받아 넓힌 사업이 그야말로 대박을 터뜨렸거든요. 시간이 지날수록 잘 사는 도련님에 비해 동서는 참 많은 고생을 했네요. 카페 일로는 수입이 일정치 않아 밤에는 식당 종업원 일까지 하며 참 어렵게 살았으니까요. 도련님과는 너무도 다른 동서의 사정에 자꾸만 더 동서를 챙겨주게 되었는데요. 꼬리가 길면 밟힌다는 말처럼 저 또한 실수를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여느 때와 같이 동서의 원룸에 들렀던 날이었어요. 문을 열고 들어가려는 순간 반찬을 들고 있던 팔에 묵직한 압력이 느껴지면서 확 꺾이더군요. 손목을 낚아챈 사람은 다름 아닌 남편이었고요. 남편은 화가 단단히 난 표정으로 저를 몰아붙이기 시작했어요. 뒤늦게 동서가 나오자 굳어있던 남편의 표정은 당혹스러움으로 변했죠. 알고 보니 남편은 수시로 집을 비우는 저의 행동을 다른 남자가 생겼다고 오해를 하고 뒤를 밟은 것이었어요. 다른 남자와 바람을 피운다는 오명은 벗었지만 자신 몰래 돈을 털어 동서를 도와주었다는 것에 남편은 화를 냈어요. 왜 생판 모르는 남에게 1,000만 원이 넘는 큰 돈을 빌려주냐면서요.
아무리 개인적인 돈이라고 해도 남편에게 상의 없이 동서를 도와준 것에 대해서는 잘못을 인정했죠. 남편과 화해를 한 후 다음날 동서의 집을 찾아갔는데요. 동서는 괜히 자신 때문에 시댁 식구들에게 곤욕을 당하지 말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고는 자신이 이사 가는 것이 맞는다며 그동안 챙겨주어서 고맙다고 큰 절을 올리더군요. 동서에게는 너무 미안했어요. 도와주고자 했던 행동이 오히려 독이 되어 동서에게 돌아온 거잖아요. 이사 당일 떠나가는 동서에게 그래도 연락은 계속하고 지내자고 말은 했지만 그 이후 동서가 저에게 연락하는 일은 없었네요. 동서에게 온 것이라고는 보증금으로 빌려주었던 1,000만 원을 입금한 것이 전부였어요. 그렇게 저와 동서의 인연은 끝이 나고 만 것이었죠. 동서가 자취를 감춘 10년 동안 참 많은 것들이 변했어요. 남의 눈에 피눈물을 흘리게 한 도련님은 어느새 억대의 자산을 가진 부자가 되어 있었고 만년 과장이었던 남편은 차장의 자리까지 오르게 되었죠. 오래된 빌라에서 살던 시어머니 또한 도련님의 도움으로 서울 한복판에 있는 신축 아파트에 입주를 하게 되었고요. 한평생 외교관으로 일하던 부모님 또한 은퇴 후의 삶을 즐기고 계셨어요. 어머니께서는 주재원인 오빠를 따라간 새언니의 출산 준비를 돕고 있었고 한국에 남은 아버지께서는 골프를 배우며 여유로운 생활을 즐기셨는걸요. 하지만 하늘은 빠르게 찾아온 행복을 시샘하는 것 같았어요. 그러지 않고서는 저에게 가장 큰 기둥이었던 아버지의 건강을 뺏어갔거든요. 갑자기 쓰러진 아버지에게 병원은 뇌졸중 판정을 내렸어요. 불행 중 다행히도 초기에 발견을 했기에 바로 수술을 할 수 있었죠. 생명에 지장은 없었지만 가장 큰 문제는 아버지께서 일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을 때까지 재활치료를 해야 한다는 거였습니다. 남편은 집으로 아버지를 모시고 오는 것을 극구 반대했기에 어쩔 수 없이 친정과 집을 오가며 아버지를 병간호할 수밖에 없었네요. 꾸준한 재활치료를 한 덕분인지 6개월 동안 아버지의 상태는 참 많이 좋아졌어요. 참 다행이었죠. 그런데 남편은 이런 아버지의 상태를 모르는지 뜬금없는 소리를 하더군요. 장인어른 말이야, 아무리 봐도 회복할 기미도 안 보이는데 이왕 이렇게 된 거 힘들게 용쓰지 말고 요양병원이나 보내드리는 게 어때? 당신이야 괜찮다고 하겠지만 다른 가족 생각도 좀 해야지. 언제까지 침이나 질질 흘리는 양반 때문에 시댁 식구들도 나 몰라라 하고 살 거야. 집안 살림하는 것도 시댁 식구들 행사 챙기는 것도 아버지 병간호 핑계대면서 소홀하게 한 적이 없는데 도대체 그게 무슨 말이야? 아버지 재활치료하면서 상태 좋아지셨고 이제 곧 일상생활 할 수 있을 정도로 회복되실 거야. 회복되기는 무슨. 아직 자기 손으로 밥도 제대로 못 드시더구먼. 밥숟가락 들 힘 없으면 그건 끝난 거야. 병원이야 환자 하나 구슬려서 돈 빼먹으려고 입 발린 소리 하는 거 몰라? 차도도 없는 양반한테 신경 쓸 시간 있으면 집에 혼자 있는 우리 엄마한테 가서 말동무나 해드려. 당신은 내가 친정 오가면서 아버지 병간호하는 게 그렇게 꼴보기가 싫어? 그래, 아주 눈꼴 싫어서 죽겠다. 허구한 날 친정에 가 있는데 좋아할 사람이 어디 있어. 결혼한 여자는 출가 외인이라는 말도 몰라? 괜히 쓸데없는 짓거리 하지 말고 이 정도로 경고했으면 장인어른 요양병원에 보내고 와. 어머니가 우리 아버지 같았어도 당신 이렇게 말할 수 있어? 어머니뿐만 아니라 아파서 누워있는 당신한테 내가 요양병원이나 가자는 말 하면 좋겠냐고. 당연히 나나 우리 엄마 아프면 당신이 병간호 해야지. 그게 아니면 왜 며느리가 필요한데? 당신 아직도 자기가 일급수에 사는 물고기인 줄 알고 나대는 모양인데 장인어른도 막간마당의 일급수는 무슨. 이혼녀 딱지 달고 쫓겨나고 싶지 않으면 이쯤에서 당장 정리해. 친정아버지는 요양병원에 보내고 시어머니나 자신은 제가 병간호를 해야 한다니. 적반하장으로 나오는 남편의 태도에 기가 차다 못해 어이가 없었네요. 친정아버지를 애물단지 취급하는 남편의 모습을 보며 처음으로 이혼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잘못된 행동을 하는 사람은 고쳐서 살 수 있지만 자신이 이기적인 행동을 하는 사람하고는 같이 살 수가 없었어요. 이기적인 행동은 절대 고칠 수가 없으니까요.
마음을 굳게 먹기는 했지만 가족 없이 혼자서 이혼 준비를 하는 것은 쉽지가 않았어요. 어머니야, 한국으로 와달라 부탁을 하면 오실 수 있었지만 칠삭둥이로 나와 위독한 조카로 인해 근심 걱정을 하는 어머니에게 또다시 걱정거리를 얻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혼 준비를 혼자 하기로 했는데요. 이혼하겠다고 선언을 하자 시어머니는 다짜고짜 집으로 찾아와 행패를 부렸어요. 이혼을 하면 맨몸으로 쫓겨날 거라면서요. 아버지가 사주신 아파트를 자신의 것처럼 요구하는 시어머니의 행동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경멸스러웠습니다. 시어머니에게 씻을 수 없는 모욕을 당한 후 저는 친정에서 지내며 이혼 변호사를 찾아 헤맸어요. 변호사 상담을 하면 할수록 마음은 참 힘들어졌습니다. 마음에 드는 변호사를 찾는 일은 하늘의 별 따기만큼 힘들었거든요. 실력 좋기로 소문난 변호사의 몸값은 감당하기 힘들 정도로 비쌌어요. 그렇다고 동네에서 작은 사무실을 운영하는 변호사를 찾기에는 마음이 편치 않았고요. 결국 이혼을 포기해야 하나라는 고민까지 하게 되었죠. 그런데 마지막 변호사 상담을 받고 나오는 길에 전화 한 통이 걸려왔어요. 전화를 한 사람은 다름 아닌 동서였죠. 만나자는 동서의 말에 뛸 듯이 기뻐 바로 약속을 잡고 말았어요. 동아줄이라고는 보이지 않는 답답한 현실이지만 동서를 만난다면 그래도 숨통이 트일 것 같았거든요. 10년 만에 본 동서의 얼굴은 어쩐지 더 좋아 보였어요. 이야기를 들어보니 동서는 좋은 사람을 만나 재혼을 하고 아이까지 둘이나 낳았다고 하더라고요. 행복하다는 동서의 말에 기쁘기도 했지만 동시에 씁쓸하기도 했네요. 잘 살고 있는 동서와 고통받고 있는 저의 모습이 너무 비교가 되었으니까요. 저도 모르게 눈물을 보이자 동서는 깜짝 놀라며 손수건을 건네주었어요. 가슴에 있던 걱정거리와 고민을 털어놓자 동서는 제 손을 맞잡아 왔습니다. 형님, 이제부터는 제가 도와드릴 테니 아무 걱정하지 말고 저만 믿으세요. 동서가 무슨 수로? 그동안 부자 남편이라도 만난 거야? 남편 도움받을 거면 이렇게 큰 소리 못 치죠. 그리고 형님 일인데 어떻게 다른 사람한테 맡길 수 있겠어요. 제가 직접 나서야죠. 의아해하고 있자 동서는 지갑에서 명함 한 장을 꺼내 건네주었어요. 명함을 본 후 깜짝 놀랐습니다. 동서는 유명 로펌의 변호사가 되어 있었거든요. 아무리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고 해도 아무런 도움 없이 변호사가 되다니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죠. 한 번 사는 인생인데 부모 없는 고아라는 이유로 쫓겨나고 보니 참 서럽더라고요. 형님한테 도움만 받는 제 모습을 보는 것도 너무 초라했고요. 그래서 이사간 후부터 이악 물고 공부했어요. 가진 거라고는 쥐뿔도 없는 제가 할 수 있는 건 스스로가 공부해서 몸값을 올리는 일밖에 없잖아요. 변호사가 된 후에는 일 때문에 치여서 너무 힘들었는데 지금 보니 참 다행이네요. 항상 형님한테 신세만 지던 제가 이렇게 형님한테 도움이 될 수 있으니 말이에요. 10년 동안 제자리인 저와 다르게 자기 인생을 개척하기 위해 노력한 동서의 모습이 참 멋있어 보이더군요. 동시에 아무 노력도 안 하고 현실에 안주한 스스로는 너무 초라해 보였고요. 자책하고 있자 동서는 힘을 낼 수 있게 수많은 격려와 응원을 해주었어요. 옆을 지키고 있는 동서 덕분에 저는 다시 힘을 낼 수 있었죠. 그렇게 저는 동서의 도움으로 남편을 상대로 이혼 소송을 시작하게 되었는데요. 동서가 힘을 써준 덕분인지 저는 남편을 상대로 승소를 했을 뿐만 아니라 5천만 원의 위자료까지 받을 수 있었네요. 물론 남편에게 받은 모욕에 비하면 턱없이 적은 금액이었지만 이기적인 남편과 시댁 식구들에게서 벗어났다는 것만으로도 가슴이 벅차는걸요. 하지만 이 결과에 승복하지 못한 사람이 딱 한 명 있었어요. 바로 시어머니였죠. 시어머니께서는 허구한 날 아파트로 찾아와 시끄럽게 괴롭히셨습니다. 어디 이혼녀 주제에 아파트까지 꿀꺽 삼키러 들어? 우리 아들한테 5천만 원까지 뜯어간 주제에 지엠이 미국에 갔다고 양심까지 팔아먹은 게냐? 시어머니가 행패를 부릴 때 가장 큰 도움이 된 것은 동서였어요. 10년 전과 다르게 단단해진 동서는 시어머니 앞에 서서 당당하게 맞섰고요.
남의 거에 눈독 들이는 버릇은 예나 지금이나 여전하시네요. 먼저 잘못한 사람은 따로 있는데 왜 형님이 아파트를 아주버님한테 드려야 하는데요? 자꾸 이런 식으로 나오시면 저도 더 이상 못 참아요. 이 썩을 것이 부모도 없는 네가 못 참으면 어쩔 거냐? 너 같은 거 한 트럭을 가지고 와봐라. 내가 눈 하나 깜짝하나. 어머니, 그새 더 늙으셨나 봐요.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던데. 어머님 눈에는 아직도 제가 돈에 눈먼 시모 때문에 쫓겨난 여자로 보이나 본데 말년에 콩밥 드시고 싶지 않으시면 가만히 계세요. 아주버님한테 형님도 떼드렸는데 어머니라고 못 떼드릴 건 없죠. 이게 뭘 믿고 감히 시애미한테. 말은 바로 하셔야죠. 시애미라뇨. 제가 언제 그 집 며느리였던 적이나 있나요? 말도 안 통하는 사람이랑 입씨름하고 싶지 않으니까 어디 계속 행패 부려보세요. 어차피 법원에서 만나면 끝이니까. 동서는 시어머니한테 변호사 명함을 내밀었어요. 당연히 명함을 본 시어머니는 소스라치게 놀라며 무릎을 꿇고 싹싹 빌었고요. 아이고 아가, 다 늙은 시애미랑 싸워봤자 뭐가 좋겠니? 더 이상 안 찾아올 테니 한 번만 받아오. 그 후 시어머니께서는 아파트에 코빼기도 비추지 않았어요. 이혼이 마무리된 후 저는 아파트를 월세로 돌리고 친정으로 돌아왔고요. 아버지가 일상생활을 할 수 있게 된 후 새로운 시도를 시작하게 되었죠. 영어 학원을 차리는 것이었어요. 영어 학원을 차리기 전 겁이 나기도 했지만 그럴 때마다 동서는 저를 격려해 주었고 진심 어린 동서의 격려에 힘을 내어 영어 학원을 차릴 수 있게 되었네요. 그리고 현재 완치를 하신 아버지께서는 어머니를 따라 오빠가 있는 곳으로 나간 상태예요. 저는 넘쳐나는 수강생들로 인해 비행기를 타기는커녕 매일같이 야근을 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에 만족을 하며 보람차게 일을 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동서와는 친자매처럼 가깝게 지내고 있고요. 그리고 동서에게 전해 듣기로 이번에 맞은 이혼 소송 상대의 남편이 바로 도련님이었다고 해요. 법정에서 상대 변호사로 동서를 만난 도련님은 졌다고 하는데요. 바람을 피운 도련님은 땡전 한 푼 없이 이혼을 당했다고 하네요. 도련님의 이혼 후 시댁 식구들은 다시 낡은 빌라로 이사를 갔고요. 동서는 자신을 도와준 제게 항상 감사하다고 하지만 오히려 그 반대예요. 동서는 제가 가장 힘든 순간 넘어지지 않고 앞으로 나갈 수 있게 도와준 사람이거든요. 지긋지긋했던 결혼 생활을 끝내고 보니 하나 알게 된 것이 있습니다. 이혼을 한다고 해서 인생이 끝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사연을 시청하시는 분들 중에서도 힘든 결혼 생활 때문에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요. 망설임 마시고 꼭 이혼을 하고 새 삶을 살았으면 좋겠어요. 모자란 사람에게 구박을 받으며 시간을 낭비하기에 여러분의 인생은 너무 소중하잖아요. 그럼 지금까지 저의 이야기를 들어주신 시청자분들께 감사의 말씀 올리며 이만 물러나도록 하겠습니다. 사연을 시청해주신 여러분 모두 행복한 삶을 살길 바랄게요. 감사합니다.